최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의 모든 것을 철저한 팩트체크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부해 드립니다. 지난 8월 초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편안으로 인해 이미 계좌를 운용 중이신 수많은 투자자분들과 노후 준비를 고민하시는 직장인분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만능 절세계좌는 올해 말로 사실상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무제한 연장 시대가 저물고 납입한도 2월 기능이 사라지며 정부는 새롭게 생산적 금융계좌라는 당근과 채찍이 공존하는 새 계좌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계좌의 화려한 혜택과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마이너스 계좌를 쥐고 만기를 앞둔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최적의 이사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올해 안에 눌러야 할 버튼이 무엇인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선동이나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팩트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시경제적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여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대거 쏠리는 현상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서학개미 열풍과 맞물려 절세계좌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연금저축을 통해 해외 지수 관련 자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수급 공백을 심화시키고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계좌는 이러한 자금의 유출 경로를 틀어막고 국내 자본시장과 고배당 주식시장으로 민간 유동성을 강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입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스프레드란 만기가 서로 다른 국채의 금리 차이를 뜻하며 금융시장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불안하게 혹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및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내 상장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자본 조달 비용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보관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자산 배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발과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이미 가입해 있거나 올해 안에 만들어야 할 기존 일반 계좌의 개편 내용부터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론 발표 자료에는 이를 제도 정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기존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뜯어보면 핵심 혜택 두 가지가 날카롭게 잘려나갔습니다. 첫째는 만기 무제한 연장 시대의 종말, 즉 5년 제한의 도입입니다. 변경 전에는 계좌가 3년의 의무가입 기간만 채우면 원할 경우 만기를 계속 연장하여 사실상 평생토록 절세 맞는 계좌처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기 시점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해 있거나 내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 연장 버튼을 눌러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의무 가입 후 연장을 거쳐도 총 운용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즉 5년이 되는 시점에 무조건 정산을 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계좌 안에서만 따로 떼어내어 정해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제도가 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느냐 하면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복리 효과란 자산이 불어난 금액에 또다시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눈에 띄게 불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말합니다. 자산을 오랜 기간 묵혀두어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장기 투자자들에게 5년이라는 물리적 제한은 치명적인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5년 만기 시점에 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해 있다면 투자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실을 확정 지으며 계좌를 정산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적용 시점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를 아주 길게 잡아둔 기존 가입자라면 2027년 이후 연장 버튼을 누를 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 동안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령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장기 만기 계좌에 대한 경과 조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납입한도 2월 기능의 전면 폐지입니다. 변경 전에는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그 해에 다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500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기본 2천만 원에 전년도 미납분 1,500만 원이 더해져 총 3,5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목돈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이 2월 기능은 최고의 절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납입한도 2월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 해에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한도는 소멸하며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장기 및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목돈을 유연하게 굴리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문답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2월되어 누적된 납입 한도를 활용해 목돈을 몰아넣을 수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 해는 바로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계좌에 여유 납입 한도가 남아있고 목돈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한도를 꽉 채워 투자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존 계좌를 이렇게 옥죄면서 밀어내려는 새 계좌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적 금융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해주고 총 납입 한도도 2억 원까지 늘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청년 소득공제 특례도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추가 혜택도 부여됩니다. 기존 일반 계좌와 생산적 금융 계좌는 동시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2천만 원씩 연간 총 4천만 원의 절세 우산을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상장 지수 펀드는 담을 수 없고 오직 국내 주식과 국내 배당주 같은 국장 자산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지수 펀드란 여러 종목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뒤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뜻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절세 혜택을 미끼로 해외로 향하던 자금을 국내 증시와 고배당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단순한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곳이 아니라 국내 고배당주나 배당 상장 지수 펀드를 오래 들고 가며 배당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배당 전용 계좌로 활용해야 진정한 가치가 나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 생산적 금융계좌는 그 모든 배당 소득을 비과세로 방어해주는 거대한 방공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하락장 때문에 미국 주식형 상장 지수펀드 계좌가 마이너스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계좌를 무조건 강제로 손절하고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일반 계좌로 현물 이관이 가능합니다. 현물 이관이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겨 담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상태로 일반 계좌로 도망치듯 이관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나중에 본전으로 회복될 때 세금을 폭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최초 매수 가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사서 8천만 원으로 떨어진 자산을 일반 계좌로 현물 이관하면 세법상 새로운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어 원래 가격인 1억 원이 되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겨우 본전을 찾은 것에 불과하지만 세무서는 2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 2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15.4%의 배당 및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 아직 은퇴 전이며 자산 축적기인 직장인이라면 만기가 된 마이너스 계좌를 해지하고 곧바로 새로운 일반 계좌를 재개설하여 동일한 자산을 다시 담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손실 상태로 해지함으로 기존 계좌에서 나갈 때 세금은 0원입니다. 새로 만든 계좌 안에서 다시 200만 원의 비과세 쿠폰이 부활하며 향후 본전 회복 구간 전체가 새로운 절세 우산 속에서 보호받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이 신규 계좌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 적용 후 9.9% 분리과세로 줄어들어 무려 13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가 임박했거나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상태일 때가 오히려 연금 계좌로 이사하기 가장 비용이 쌀 때이며 낮은 가격에 팔아서 연금 계좌로 현금 이관한 뒤 저렴해진 가격에 다시 담으면 회복 구간 전체가 과세이연 혜택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미루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과거 세제 개편 역사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제도의 틀은 바뀌어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에 불만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누적 납입 한도를 꽉 채우고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계좌는 서둘러 손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정부안에 불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수정 요구, 특히 5년 만기 제한 완화 및 2월 폐지 조항 보완에 따라 세부 수치와 항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추진하려다 무산되거나 대폭 수정된 세제 개편의 전례가 있는 만큼 너무 성급하게 감정에 치우쳐 계좌를 해지하기보다는 제도의 큰 뼈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장밋빛 보도나 일희일비하는 단발성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바탕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제도 개편의 파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 경제인사이드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도에 변동이 생기거나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